네, 코하 11월 20일 목요일 코인 마켓워치 시작합니다. 한때 비트코인이 지난 4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로 반등을 하며 잠시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정말 다행이지만 변동성 확대로 인한 거래량 감소와 관망세 심화로 암호화폐 시장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 원인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이윤주 기자, 톱데일리 강승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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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를 살펴보기 전에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훑어보겠습니다.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보 토탈 라인 차트입니다. 현재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선 RSI 라인이 그래도 거의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선이죠. 장기 추세선이라 볼 수 있는데 초록색 시그널 라인도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 장단기 모두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둘 다 오르게 된다면 롱 포지션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8.51%입니다. 어제 58.32%와 비슷한 수준이죠. 여전히 비트코인의 비중이 높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5.85%로 어제와 같습니다. 어제 방송 시간에도 5.85%였는데 같은 수치. 아직도 자금은 안전 자산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점수를 매기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봅니다. 파란색으로 이 스코어가 간 게 얼마만인가요? 61.71%.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는 28.41%였는데 많이 상승했습니다. 처음으로 파란 구간에 위치해 와 있고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마이너스 3.81%로 어제 저녁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단기적으로도 횡보세를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전해드린 차트 내용은요, 투자 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결정은 신중하게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요 코인 시황을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강 기자. 어제 일시적으로 이 88,000달러대까지 내려갔던 비트코인입니다. 하나로는 1억 3,200만 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제 마음도 좀 싱숭생숭했고 우리 코마워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싱숭생숭했는데요. 미 연방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연말까지 비트코인의 상승에 대한 비관론이 더 커졌다고요. 예, 요즘처럼 그 매크로 환경이 이런 자산 시장의 어떤 민감도 예전부터 높았지만은 요즘처럼 그 높았던 또 때가 있었나. 그쵸.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좀 불과 한 달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연준이 인하할 것이다. 이런 얘기 관측들을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연준의 이제 위원들이 좀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 연준이 공개한 그 10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사록에서 많은 위원들이 오는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많이 이제 경제지나 이제 매체에서 많이 보도가 됐죠. 목표치인 2%를 웃도는 물가를 바라보는 위원들 간의 시선도 다르고 고용 지표는 또 셧다운 때문에 깜깜이어서 9월 지표를 참여할 수밖에 없는 등 그래서 이제 그런 깜깜인 지표가 연준 위원들이 그런 금리를 그냥 동결하는 게 이번에 맞다 이런 이제 컨센서스가 모이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된 겁니다. 한편 거의 모든 참석자가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시장이 최근에 이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점은 12월에 당연히 내릴 거 아니야라는 심리가 있어서 막 올랐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연준 위원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스탠스를 바꾸니까
이 걱정이 막 떨어지고 그리고 더 예민해진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연준 위원들이 좀 뭐 약간 경계심을 이렇게 좀 높이는 이유는 뭐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좀 이제 조절되는 가운데 네. 좀 인상은 쉽지 않지만 좀 그렇다고 뭐 인하도 쉽지 않다. 이게 좀 K자 성장이라는 요즘 네. 경제 학자들 그리고 이제 경제 참여자들의 그런 이제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제 미국 경제는 이제 상위 10% 고소득층의 소비가 성장을 주도하고 저소득층은 지출을 줄이는 이런 K자형 경제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고소득층은 이제 주식시장의 강세와 자산 가치의 상승 때문에 네. 이제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심리를 가진 반면에 저소득층은 팬데믹 이후에 누적된 물가 상승 그리고 높은 생활비, 늘어나는 기업 해고 등이 소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K자가 위는 오르고 이제 하단부는 계속 내려가듯이 네. 그런 양극화가 심화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K자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오늘 뭐 사회 뉴스입니다만은 네. 뭐 북한에서도 뭐 이제 그런 모피를 상류층은 입고 뭐 그런 이제 저소득층은 못 입는다 그런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도 네. 약간 양극화가 약간 이렇게 그쵸. 화두가 되고 있는데 하물며 미국이야 좀 어떻겠습니까? 그런 자본주의 본산에서 네. 이런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네. 예, 미국 증시 전문가로 꼽히는 서상영 그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K자형 성장 국면에서는 정부는 이제 뭐 재정 확대와 금융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므로 금리 인상을 억제하려는 정책적인 요인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네. 금리를 정상화하면은 재정과 실물 모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제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부연을 했는데요. 예, 또 다른 거시경제 전문가인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역시 현재 금융시장의 화두로 K장 회복을 짚었습니다. 네.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그런 저소득층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뭐 중앙은행은 금리를 좀 낮추고 돈을 풀어주고 싶지만은 네. 뭐 이렇게 푼 돈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오히려 자산 시장의 상승을 자극하면서 네.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부를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고 그럼 결국엔 양극화가 더욱 이제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금리 인하 목적이 저소득층을 좀 지원하기 위함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고소득층한테 돈이 다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완전 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자산 시장이 이제 에브리싱 랠리라고 할 만큼 모두 다 오른 만큼 네. 뭐 자산가들은 그런 많은 자산들로 계속 부가 쌓이는데 그런 저소득층들은 약간 그에 비해서 계속 이제 그 비교하는 부는 계속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방법은 금리를 인하하는 스탠스이긴 하되 네. 근데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은 낮추지 않고 자산 시장의 과열을 경계하면서 금리 인하의 정도를 이제 조절하는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산 시장이 높이 올라와 있는데 돈 풀기가 멈추게 되면 금융시장은 연준을 보면서 윤활유를 넣어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그쵸. 현재 상황이라고 짚었는데요. 네. 서상영 상무 역시 K장 성장 구도에서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등 경기 하단부의 부담이 누적돼 신용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기 쉬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처럼 금리 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준이 12월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으면은 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해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등 실물 경제에 대한 부담을 파월 의장에게 다소 돌리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제 실물 그런 이제 저소득층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생활고나 여러 가지 실업률 이런 부분을 최대한 관리를 하려고 할 거예요. 네.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육성을 해가지고 어떤 강당러에 대한 그 부담을 좀 이렇게 이쪽으로 넘기고 그리고 이제 수출해서 잘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좀 부담을 낮춰주려고 할 텐데 네. 근데 이제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그런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부실이 표면화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저소득층 그리고 이제 좀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채의 어떤 부도들 이런 시그널들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네. 이런 기술주나 이런 이제 코인들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좀 리스크가 누적될 수 이렇게 전이될 수 있고 그때는 좀 이제 우리 투자자들도 경계를 좀 높여서 내 자산의 매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결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이 그만큼 좀 복잡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 미국 경제 향후 모멘텀과 이런 건 좀 어떻게 될까요? 예, 모멘텀을 보면요. 네. 네, 모건 스탠리 이토로의 브렛 캐넬 애널리스트는 방송에 출연해서 비트코인 가격 흐름은 미국 주식시장의 선행지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이는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의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방증입니다. 2022년만 해도 뉴욕 증시는 올랐는데 반면 글로벌 거래소인 FTX 붕괴 등으로 코인 시장은 떨어지면서 네. 비트코인이 증시와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았고 시티그룹도 그런 보고서를 낸 바가 있는데요. 네. 이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현물 ETF 등 월가 등의 전통 자본이 몰리면서 사무 분위기가 달라진 셈입니다. 네. 조정도 동시에 올 수 있지만은 수급도 함께 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ETF가 많아지면서 이제 월가에서도 이제 암호화폐랑 관계성이 높아지니까 네. 이제 커플링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번스타인의 가우탐 슈가니 애널리스트는 기관들의 비트코인 보유가 구조적인 장기 추세이다. 네. 지금까지는 2차 매도 물량이 비교적 시장에서 잘 소화되고 있다. ETF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은 자산 가격을 지지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매토건 역시 CNBC와 인터뷰에서 100개 이상의 ETF가 내년 출시돼서 ETF 붐이 일어날 것이다. 내년 최대 화두가 되는 것은 지수 기반 ETP, 그러니까 ETF도 속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10배 큰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다봤는데요. 네. 법의 제정도 시세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꼽힙니다. 네. 앞서 지난 7월에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지니어스법의 입법에 나서면서 신뢰도가 제고됐다라는 그런 점에서 모멘텀에서 비트코인이 1억 6천만 원대로 올라선 바가 있죠. 이때 엄청 올랐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이 상장사인 서클 또 같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암호화폐 시장 진짜 대단하다 느꼈는데 이런 모멘텀이 요즘은 좀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때 진짜 서클 참 $200 돌파하고 대단했죠. 그쵸. 지금 오늘 미장 보니까 서클이 한 $60 하던데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런 법 제정이 아무래도 이제 7월달 이제 미 행정부와 이제 그런 입법부가 이제 크로스를 해서 네. 이제 그런 코인을 제도권화한다라는 점에서 많은 그런 이제 모멘텀이 붙었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니어스법의 후속격인 클래리티법도 이제 주목할 만한 요소로 꼽히는데요. 네. 그 클래리티법은 증권과 상품 그리고 그런 등의 이제 가상자산의 법적 분류를 확고히 하면서 감독기관의 관할을 구분하는 게 핵심인데 네. 디지털 자산 명확성법으로도 불립니다. 좀 제도화에 포함시키는 법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예, 좀 지니어스법의 후속격으로도 불리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제도화가 더 이뤄지는 부분이고 내년에 클래리티법 통과가 이제 시장 구조 안정성과 제도화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지니어스법도 현재 미국 국무부가 이제 시행을 위한 검토안을 검토 중인데 내년 발효가 되면은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런 법적 그런 이제 허용으로 인한 이제 민간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움직임도 이제 본격화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 정부 셧다운 해제에 따른 이제 정책 기반에 대한 추진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그룹에는 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재무부, 상무부 등이 단일 정부 접근법을 통해서 함께 협력을 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트마인 이사회장인 톰리는 지금 행정부는 실용과 혁신을 장려하고 있다 하고 하면서 이제 수익성 있는 전환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유명 투자자인 마이크 알프레드도 미국 정부가 전략적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다른 국가들이 이제 먼저 매입에 나서서 이제 외부 압력이 충분해질 때 미국 정부도 그렇게 이제 전략적 비트코인 매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 그리고 전통 금융 시스템의 지배 그리고 어떤 기존 준비 자산을 좀 우대하는 그런 정치적 고려 등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정부가 매입에 나서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2033년까지 $100만 이를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네, 사실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정부가 매입에 나서면 진짜 이 공급성이 희소해지니까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좀 들어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요. 쭈 기자, 어제 방송 시 뉴스메타의 이 메타 차트, 알파 차트가 하락을 예측했고 또 맞아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 때문에 지금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메타 차트와 알파 차트 어떤가요?
네, 엔비디아발 반등을 사실 우리만 좀 많이 못 받아가는 모습이 소외된 기분이에요. 네, 오늘 뭐 네. 국장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사실 뭐 엔비디아 덕분에 고맙다, 뭐 땡큐 엔비디아 난리가 네. 났는데 사실 우리는 조금 서운하죠. 맞죠. 가격이 91,000달러까지 반등이 나와주긴 했지만 간밤도 88,000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네. 일단 메타 차트에서 보내주고 있는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조금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메타 라인을 기준으로 일단은 캔들이 위로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떴던 시그널이 바이이기는 한데요. RSI 지표를 보시면 지금 다시 한번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좀 하락에 대한 사인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파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가장 최근에 바이에 대한 시그널이 떠주기는 했어요. 네. 다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라는 관점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 셀 시그널이 나왔는데 오늘은 바이 시그널이 또 나오면서 상승을 잘 예측하고 있는 메타 차트, 알파 차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의 이 온체인 데이터상 데이터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온체인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 좀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의 데이터들이 좀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네. 간밤 엔비디아 덕분에 뭐 반등을 해줬다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시장이 이 확실히 거시 이슈에 훨씬 더 민감한 모습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용 이제 보고서를 9월 달 거를 9월. 받아봐야 네. 되는데 10월을 일단 캔슬됐잖아요. 그쵸. 10월, 11월이 합쳐지게 되면서 이 또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심기를 또 불편하게 하는 지금 제롬 파월 할아버지가 네. 안개 속에서 자기 운전하지 않는다. 그쵸. I'm a safe guy. 네. 자기는 안개 있으면 운전 안 해. 멈춘다고 했는데 안개를 걷어달라. 안개 돌파 못해 이분은. 어. 돌파를 못 하시는데 지금 10월 데이터가 안 나와버리면 그쵸. 결국 이게 안개 속이라는 거예요. 네. 데이터가 받아야 될 걸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줄어들었던 게 우리한테는 엔비디아가 실적 파티를 하던 데이터 센터가 네. 잘 나오던 아무 상관없다. 그쵸. 우리는 10월 고용 보고서 안 나온 게 더 크다라는 게 지금 코인 시장인 것 같아요. 유동성에 더 약간 예민한 네, 시장이네요. 오직 네. 거시적인 이슈에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91,000달러까지 좀 반등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이렇다 할 만한 반등을 크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뉴욕 시간 기준으로 아예 88,500달러까지 내려가면서 거의 최저점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열리는 뭐 시장을 봐야 되는데 사실 9월 고용 보고서 지금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너무 옛날 데이터여가지고. 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네, 지금 이 네. 시기에 굳이 약간 하는데 일단 뭐 데이터 준다니까 보기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보기는 할 텐데 사실 시장이 크게 반응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온체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어떤 좀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풀이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미결제 약정 쪽의 데이터가 지금 레버리지가 또 차츰차츰 쌓여가는 모습이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준호 앵커님 같은 분들이 많으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졌으니까 나는 네. 지금 레버리지 롱을 사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네. 우리 개인 투자들께서 지금 OI 미결자 약정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롱 포지션. 그러다가 진짜 혹시 여기에 좀 기여하셨나요? 제가 이 조금 들어가셨어요? 비트코인 아닌데 리플 물타기 레버리지 물타기를 좀 더 했어요. 리플 쪽으로. 네, 리플 쪽으로. 리플 투자자분들 네. 조심하십시오. 준호앵커께서 레버리지를 담았다고 하십니다. 중반골에 오명을 빨리 떼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33억 달러 넘게 이 OI 증가를 시키면서 네. 기관들은 축소하고 규모를 이탈하고 있는데 개인 홀로 가사를 외치고 있는 굉장히 불안한 시장적인 구조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관들은 다 빼는데 개인들은 2배, 3배를 외치고 있는 시장이고요. 중요한 건 이 K33 리서치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사례들 옛날에도 있었다. 기관들 다 도망갈 때 개인들이 우리는 갈 거다 하고 2배, 3배 넣을 때 네. 한 달 동안 15% 폭락을 해왔다. 이야, 그냥 기관들 레드카펫을 개인들이 지대로 깔아줬네요.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카펫을 깔아주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있네요. 그렇죠. 망했다. 그래서 지금 네. 과거 데이터상 이런 결과들이 늘 한 달 안에 15% 추가 하락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 좀 건강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게 이 개인 투자자들의 롱 레버리지 포지션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기관들이 지금 계속 빼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기관인 블랙락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블랙락이 최근에 아주 대규모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코인베이스로 이체한 게 딱
걸렸어요. 온체인 데이터에.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코인 시장은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대규모로 뺀다고 해도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코인 쪽은 그냥 초 단위로 실시간 감시가 돼요. 그래서 누가 돈 움직인다, 쟤 도망간다, 이거 다 보고 있거든요. 그쵸. 우리가. 그래서 같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주식 시장은 다 보고서 매달 뭐 월간 보고서, 분기 보고서 통해서 나중에 반영을 해주니까 그쵸. 그제서야 얘네가 도망갔대! 이 배신자들! 하는데 코인은 실시간이어서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이 거의 동기화가 됐단 말이에요. 블랙락 도망간다. 나도 짐 싸야지. 이제 이게 돼버리니까 이게 장점이자 좀 단점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클리어하게 우리가 다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정보는 정말 헤지펀드라던가 아주 월가의 정말 극소수들에게만 공개되는 데이터인데 코인 시장은 이 정보를 우리가 시간만 투자하면 모두가 볼 수 있는 아주 그러니까 공평한 시장이에요. 형평성이 너무 높은 시장인 거죠. 근데 계속 그걸 강조하시니까 더 무서운 게 블랙락이 나간다면서요. 네, 그래서 블랙락이 무슨 짓을 또 했냐, 간밤에. 무서워요, 지금. 블랙락이 코인베이스로 대규모 이체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한 6억 달러 정도, 이더리움이 한 1억 달러 해서 원화 기준으로 1조 원 가까이 코인을 뺐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투자 심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블랙락이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모아와 줬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현물을 이체를 했다는 거는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뭐 커스터디 그리고 이제 장외거래 OTC 하는 그런 프라임 브로커리지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사실 여기 프라임 특성상 이게 바로 매도 물량으로 간다라기보다는 OTC 거래 정산이라던가 커스터디 변경, 뭐 기관 간의 이전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만 어쨌든 매도 물량은 맞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조 원 규모의 대량 매도가 우리가 실시간으로 블랙락이 1조 판다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더욱더 약세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블랙락이 1조 원을 팔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조 원을 파는 행동으로 추가적으로 연쇄 매도에 대한 심리를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는 상당히 약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래와 장기 투자자들은 사실은 팔고 있지 않다라는 데이터도 있어서 제가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블랙락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기관으로도 분류를 하고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고래로도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거래소의 OI만 놓고 봤을 때는 대형 투자자들의 보유량이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고 있냐? 또 이것도 아니에요. 개인 투자들도 최근에 한 2,7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감소되면서 리테일도 지금 현재 이번 한 주 동안의 하락에 주도된 주범은 아니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누구예요? 그렇다면 누가 팔고 있냐? 실제 매도 주체를 확인을 해보면 이 바이낸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기 트레이더들 그리고 최근에 채굴자들이 그렇게 많이 비트코인을 매도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 5일 동안 4만 5천 개 정도 되는 비트코인 물량을 바이낸스로 입금을 했는데 지금 블랙락이 1조 원 가까이 이체해서 보낸 비트코인 개수가 6천 개예요. 6천 개. 근데 채굴자들은 5일 동안 4만 5천 개를 매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블랙락이 비트코인 6천 개, 1조 원 팔았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뒤에서 채굴자는 일주일 동안 4만 5천 개가 넘는 거의 6배, 7배가 넘는 물량을 채굴자가 떠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욕은 블랙락이 다 먹었지만 사실 뒤에서 파는 놈은 따로 있다. 채굴자였다. 따로 있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현실적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 같은 뭐 이렇게 레버리지하는 귀여운 개인 투자자들도 아니고 뭐 고래들도 아니고 사실상 채굴자들이 굉장히 많이 물량을 팔고 있다. 채굴자들이 물량 파는 거는 그냥 하나입니다. 본인들의 이제 유지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만큼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들도 사실 먹고 살려고 이걸 매도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지금이 비트코인 뭐 고점이니까 던질 거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채굴자들은 정말 그 현장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공급량 이게 이제 남은 양이 채굴 남은 양이 5%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게 더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팔아가지고 네. 거기에다 돈을 넣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력, 인건비부터 그리고 채굴장들은 그 부지가 또 어마무시합니다. 네. 땅이 있어야 무조건 채굴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컴퓨터를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요즘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조를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채굴장도 냉각기부터 냉각기. 데이터 센터 똑같이 해야 돼요. 그쵸. 그 설립을. 그러니까 그 유지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팔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사실 블랙락이 팔았던 것보다 몇 배 이상으로 채굴자들이 지금 시장에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다. 그래서 진짜 주법은 마이너들이다, 채굴자들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기술적인 관점으로 지금 상황 괜찮을 걸까요? 일단 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 지금이 저점이다라는 관점과 함께 매집을 하려는 시각들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잠깐 반등이 나오는 그 구간을 데드캣 바운스로 좀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데드캣 바운스는 말 그대로 완전히 꺼지기 전에 잠깐. 고양이가 반짝 하는 것처럼 통통 튀어오르는 네. 것처럼 잠깐 올라가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지금 비트코인이 87,000달러 부근이 이 실현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밸류로 꼽히는 구간인데 우리가 어제 88,500달러에서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네. 87,000달러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 realized price랑 거의 겹치는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반등한 게 데드캣 바운스여서 이제 아예 8만 달러 아래까지 추가 하락을 하는 건지 좀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95,000달러대를 회복해 주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이 95,000달러대는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의 평균 단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온체인적으로 저항 라인이 95,000달러에 딱 걸려 있어서 네. 95,000을 저항의 지지로만 바꿔준다면 시장의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두 번째 관문이 바로 11만 1,500달러인데 여기가 이제 111일 이동평균선 라인이거든요. 네. 여기가 상승과 하락을 구별짓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트상에서. 차트상에서요. 95,000달러 지지 라인으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11만 달러까지 가줘야지만 이 상승 추세가 유효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92,000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힘을 써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9만 달러도 버틸까 말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좀 걱정인데 어쨌든 95,000달러가 먼저 첫 번째 관문. 네, 95,000달러 첫 번째 관문인데 지난 일주일 동안 가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92,000까지 가면은 또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89,000에서 92,000의 박스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네. 이렇다 보니까 이 차트적인 또 씬에서 굉장히 전설로 불리는 피터 브렌트가 아예 비트코인 5만 달러까지 떨어진다라는 분석을 간밤에 아니 왜 이렇게 이쪽 분석가분들은 너무 극단적이세요. 너무 사람 마음을 왔다 갔다 들락날락. 너무 솔직해. 아 그래요? 너무 독설가. 독설가? 네, 조금 더 우리는 우리 마음들 놀라지 않게 좀 더 부드럽게 그쵸. 조금 더 희망적인 전망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네. 그냥 정말 차트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의 관점은 이겁니다. 네. 차트 관점상 지금이 메가폰 패턴이 관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밑으로 확 커지는 추세를 의미를 하는데 이게 가장 강력한 약세 신호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하락장 시작이다라는 패턴이 보여지면서 이렇게 메가폰처럼 위아래로 확산되는 차트가 나오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일단 극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 추세의 꼭지를 찍고 이제 대규모 하락 반전이 된 시그널로 풀이가 된대요. 네. 그래서 이런 설명을 왜 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지난 11월 11일 이후 8일 연속으로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낮아지는 차트. 네. 그러니까 계속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아예 하락 채널이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메가폰처럼 커지고 있다. 맞아요. 이게 밑으로 커지고 있는 네. 거고 또 주요 추세선들 지금 다 이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이거는 그냥 약세장이다. 이렇게 딱 솔직하게 분석을 하시면서 네. 1차 하락 목표가 8만 1,000달러. 2차 하락 목표가 5만 8,000달러. 아, 네. 네. 쇼치셨다. 이분. 5만 8천? 네, 이거는 조금 58,000.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 그렇죠. 5만 8천은 조금 너무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5만 달러까지의 가격 되돌림이 가능하다라는 기술적인 분석이 이 차트 대가로부터도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대가. 뭐 아무리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아도 이거는 있는 분석이어서 일단 그렇죠. 여러분들께 꼭 제가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리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ETF의 결국 평단 아래까지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아. 기관들이 보유하는 ETF의 평균 단가보다도 네. 지금 아예 가격이 더 하락
하락한 상황이어서 네. 아마 기관 쪽에서의 자금 유출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들의 이제 심리조차도 그쵸.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K33 리서치에서도 이렇게 바닷가를 예측을 합니다. 피터 브렌트 할아버지보단 그래도 제너러스 하세요. 84,000에서 네. 86,000달러고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4월의 저점이었던 74,000달러까지. 근데 지금 75,000달러까지 리테스트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은 지난주부터 나오곤 있었어요. 네. 그래서 75,000에서 85,000 사이의 하락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정말 극악의 상황에서는 극악이죠. 58,000달러까지 피터 갈 수 있는 브렌트님. 피터 브렌트 할아버지가 58,000달러 언급을 하셔가지고 지금 솔직한 상황으로는 이런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만 또 마무리 드리면 또 우리 웰커미 분들 마음 아프니까 저 당장이라도 지금 다 네. 빼고 그냥 국장 넣으려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우리 희망적인- 레버리지 지켜주셔야죠. 포지션, 롱 포지션 지켜주셔야죠. 물타기 하고 있는데 이게 알잖아. 레버리지는 거의 떨어지면 네. 되돌릴 수도 그러니까요. 없을 그러니까 수도 그래도 있으니까. 이런 여기 네. 앵커님이라도 저희 밑에 물량 받쳐주셔야 우리 웰커미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좀 탈출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탈출을 제가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밑에 좀 깔아주세요, 앵커님. 근데 희망적인 소식이 있다고. 희망적으로 마지막으로 네. 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자, 내년에 비트코인 20만 달러. 네, 20만 달러. 전망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을 늘 긍정적으로 말하는 업체긴 해요. 비트와이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 비트코인 20만 달러 갈 수 있다. 세 가지 근거 들어서 이야기해요. 세 첫 가지 번째, 근거나? 기관들의 채택이 가속화된다. 사실 늘 우리 너무 잘 아는 거. 우리 에이. 하루에도 10번씩 이야기하는 거. 네. 기관들 현물 ETF 유입 확대될 거고 네. 연기금이나 대학 기관들 혹은 대형 운용사들의 자금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포함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유, 긍정적인 이유, 첫 우리 번째 모두 이유, 다 아는 내러티브. 식상합니다. 네, 새로운 거 하나도 네. 없어요. 다 아는 거. 두 번째, 두 번째. 규제 명확성. 아, 미국에서 이제 레귤레이션 규제. 법, 클레어리티. 클래리티, 정확합니다. 클래리티 액트도 그렇고 네.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 디지털 기본 자산법이 나오고 등등등 국가마다 이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법안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규제 명확성이 생겨서 오른다. 자, 두 번째 이유. 이건 좀 기대해 볼 만하네요. 좋아요. 네. 세 번째, 이제 거시적인 상승 요인. 우리가 12월까지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이제 네. 다들 조금 이제 포기한 상태가 그쵸. 됐는데 내년에는 내리겠죠. 또 우리 파월 선생님께서 이제 5월이면 또 물러나셔야 되니까 네. 뭐 그 전에 물러나실지 5월 돼서 물러나실지 네. 그리고 물러나게 돼서 오늘도 트럼프가 참지 않고 한마디 하셨잖아. 그쵸. 당장 파이어. 당장 너 나가 하셨기 때문에 네. 언제 파월 선생님께서 또 자리를 비우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내년에 정말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나와준다면 비트코인 20만 달러 갈 수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설명을 주셨습니다. 네. 자, 일단 단기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추가 하락에 대한 전망들이 확실히 더 많기 때문에 투자에는 꼭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워낙 이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 살펴봤고요. 이더리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어제 한때 2,800달러대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반등을 그래도 해줬습니다.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개발자 행사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슈죠? 예. 이더리움 좀 장투나 투자하신 분들은 네. 좀 서사를 좀 아셔야 돼요. 이더리움의 서사를. 네, 네. 그 이더리움 재단이 지금 뭐 약간 그 탈중앙화 논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 안입학에서. 네. 예, 그 이더리움 재단 최근에 그 이제 월간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기관 투자 대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 뭐또 개설하고 뭐 그래서 마케팅 활동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벤처 운용사인 패러다임도 네. 이제 이더리움 핵심 연구자를 영입을 하고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지원해서 네트워크 내 영향력을 확대를 하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를 두고서 이더리움 개발자인 페데리코 카론이 네. 이윤회의에서 움직이는 벤처 펀드의 영향력이 이제 이더리움 네트에서 커지는 것은 탈중앙화 이제 그 원칙에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게 지난달 경고를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런 지적들은 이제 이더리움의 핵심 리더들도 이식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비탈릭 부테린 등의 발언을 보면요. 네. 월가의 자본은 유입하면서도 탈중앙화 정신은 잃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너도 인디 정신을 잃었니? 약간 음악을 비하면 너 초심을 잃었어. 네, 이런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탈중앙화를 지향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본을 더 유치하고 싶을 뿐이고, 약간 그런 좀 황금률을 찾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블록체인 미디어의 디얼뉴스에 따르면요, 비탈릭 부테린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데브 커넥트 개발자 행사에서 이더리움이 더 이상 변화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핵심 기능을 고정시켜서 생태계 버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변경을 방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변화에 대한 적응성보다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제 수천억 달러의 가치를 보호하는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그런 이제 지루함이 그런 결함이 아닌 그런 장점이 기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히트는 이겁니다. 이 자리에서 비탈릭 부테린이 그 샘 뱅크먼 프리드 이제 FTX 망한 거래소 이제 대표를 이제 사진에 보듯이 이제 그 PPT에 띄워가지고 저격을 했어요. 사람 얼굴에 X를 그어놓고 비판을 했네요. 이미 시장에서 퇴출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울 거 없다 이거죠. 이제 그 이 왼쪽에 있는 그 부테린 분이 이제 꽃무늬 남방이고 약간 이렇게 약간 그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이찬영님께서 약간 힙합이 안 멋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어느샌가 힙합이 안 멋져. 예. 힙합은 안 멋져. 그거 알아요, 그거. 모르겠다. 네, 어쨌든 그거. 역시 저는 준호님의 그 트렌드력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힙합은 약해서 그게 결국에는 본인 탈중화가 멋지고, 그러니까 FTX 얘들은 너무 중앙에 대해서 망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힙합이 안 멋지다는 게 내 음악은 멋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TX는 그렇게 그러니까 중앙화돼서 망했는데 이제 뭐 이더리움은 이제 탈중앙화를 그 핵심 원칙으로 구축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반대적이다. 그래서 뭐 대중이 거래소를 맹목적으로 이제 신뢰를 하니까 FTX가 망한 거다. 뭐 FTX 아무튼 그렇게 어떤 재물로 삼아서 본인들의 그런 탈중앙성을 좀 강조하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테린은 또 이 자리에서 공개한 게 뭐 지갑 개발자를 위한 도구인 코아쿠를 공개했는데요. 핵심 개념은 이제 이더리움 연결된 모든 지갑에 뭐 어떤 프라이버시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코아쿠로 제작된 지갑에서는 잔액 확인이나 분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읽어도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조용히 드러나지 않도록 온체인에 남기는 발자국을 최대한 작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앙화된 거래소 대신에 이 지갑을 통해서 다른 블록체인 그런 플랫폼을 이용을 해라 뭐 이런 노림수로 보이는데요. 뭐 이런 그러니까 온체인에 대한 투명성이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그런 가치로도 꼽히는데 이더리움에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탈중앙을 얘기하지만은 좀 더 약간 그런 중앙에 친화적인 어떤 그런 정부나 어떤 규제 기관에도 좀 약간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가교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지갑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재단의 그런 전 핵심 연구원인 데니라 연도 이제 발표자로 나와서 월가가 실제로 붙는 건에 대한 강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탈중앙화 중립성으로 인해서 이게 금융기관이 있어서 상대방이 속일 위험이 없고 이더리움은 영지식 증명 등 암호화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만큼 개인 그런 정보 보호도 탁월하다 뭐 이런 논지입니다. 뭐 질의응답에서는 보다 좀 직접적인 어필도 했는데요. 라이언은 이제 이더리움 코어의 회복성, 분사나 뭐 글로벌 도달 범위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자산을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점차적으로 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이처럼 재단이 적극적으로 탈중앙 속성을 지키고자 하면서 이더리움 기반의 뭐 탈중앙 거래소 덱스 그리고 디파이 그런 각종 앱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자산이 쌓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토큰의 가치가 유치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인 그 조셉 루빈 샤크링크 게이밍 회장도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보유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월가의 이더리움 인프라 통합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앞으로 100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최고 경영자가 뭐 톰리 비트맨 회장과 뭐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이더리움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도 이런 맥락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이 원래의 그 본질의 가치, 탈중앙화와 그리고 다른 뭐 프라이버시까지 좀 더 이 황금률을 찾기 위해서 정말 이 블록체인의 황금률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좀 기술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이더리움
그러면 주 기자, 어제 뉴스메타의 메타차트, 알파차트 상에서 이더리움 하락 추세를 예상했거든요. 또 실제 하락하긴 했는데 현재는 어떤 지금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주시죠. 네, 비트코인은 그래도 오늘 또 아시아 시간 기준으로 바이에 대한 시그널이 떠주긴 했는데 이더리움은 어제 셀 시그널 그 자리에서 추가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간밤 비트코인이랑 같이 하락을 했을 때 이더리움도 3,000달러가 깨지면서 2,800달러까지 내려갔었다가 네. 지금은 다시 가격 회복을 해준 모습인데 아직까지도 메타차트에서는 셀에 대한 시그널이 마지막 시그널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네. AI로 예측을 해보는 알파차트 같은 경우는 이 퓨처 차트랑은 다르게 최근에 바이에 대한 시그널이 떠줬습니다. 제일 저점에서 그리고 실제로 바이에 대한 시그널 이후에 일단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추가적인 온체인 데이터들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메타차트와 알파차트가 엇갈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더리움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지. 근데 비트마인과 샤프링크의 지갑 이동이 좀 포착이 됐다고요? 네, 사실 비트마인이랑 샤프링크가 우리한테는 거의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인 거잖아요. 그쵸. 이더리움 네. 관측에서는. 근데 간밤에 비트마인도 샤프링크도 모두 대규모 이체를 했던 게 온체인상에서 딱 포착이 됐습니다. 이들이 과연 왜 매도를 염두에 두고 네. 이체를 한 건지 좀 하나하나 사례를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비트마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마인으로 추정되는 지갑 주소에서 간밤에 추가 이체 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비트고라는 하나의 보관 서비스 업체인데 여기에서 한 25,000개 정도 되는 이더리움이 이체가 됐고요. 금액으로 치면은 7,500만 달러 네. 정도가 출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가는 건 우리가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로 보기 때문에 긍정의 시그널로 보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매도 압력 증가로 풀이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건은 이 비트고라는 보관 서비스에서 신규 개인 지갑으로 출금이 된 사례여서 네. 뭐 단기적으로 매도 의도보다는 좀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비트고에는 내가 지금까지 맡겨놨다가 관리를 했다면 이제 이 비트고에 맡겼던 물량을 빼서 내 지갑에서 내가 관리할 거야 라는 게 되거든요. 네. 다만 이 비트고에 있는 것보다 개인 지갑에 있을 때 거래소로의 이체가 훨씬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매도에 대한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긴 하지만 당장의 매도 사인으로는 우리가 풀이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샤프링크는 진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샤프링크 매도 이야기를 네. 제가 PPT로는 준비 안 했지만 그냥 구두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밤 또 포착됐었던 시그널 데이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샤프링크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OTC 거래소로 1,600만 달러 정도 개수로 치면 5,500개 정도 되는 이더리움이 이체가 됐습니다. 이로써 어제와 오늘 합해서 최근 이틀 동안 10,000개가 넘는 이 샤프링크의 물량이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기관 간의 뭐 대형 거래일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뭐 누적해서 5%는 우리가 사겠다라고 그러니까요. 호언장담했던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의 물량들을 거래소로 보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심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까요? 일단 이더리움의 보유량 규모별 실현가를 체크를 해보시면은 현재 핵심 지지선 2,800달러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밤에 딱 2,850에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이 지지선도 계속 두들리면 문도 10번, 도끼도 9번 찍으면 10번째 넘어간다고 이거 계속 두들기면 약해지잖아요. 그쵸.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반등에 성공을 해주긴 했지만 이 핵심 지지선까지 깨지가 된다면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미리 알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핸드라고 불리는 고래들 다이아몬드 핸드는 누구냐? 한 번도 매도 안 하는 주체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사는 것만 열심히 살고 팔지 않는 고래들을 우리가 그냥 고래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핸드 고래들이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다이아몬드 핸드 고래들의 평균 매입가까지 이더리움이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의 늘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고 추매만 했는데 이제 그들은 추매를 하니까 평단이 올라가겠죠.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이제 이더리움 현실 가격은 떨어지면서 이게 다이아몬드 핸드 고래들의 평균 단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충분히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고 그 가격이 2,880달러.
간밤에 2,880 우리가 이미 달러. 찍었던 가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들의 평단까지 내려와 있는 지금 사태가 단기적으로는 추가 매도 압력에 대한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더리움 2,500달러 선까지도 밀려 내려갈 수 있다라는 관점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투심을 크게 흔들 만한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는 이더리움은 좀 부정적인 이슈가 더 많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주요 코인 중 마지막 코인이죠. XRP 리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역시 어제 4% 하락하면서 3,000원을 겨우 지켜줬는데 오늘 그래도 반등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 게 ETF 상품의 인기는 뜨거운데 이와 달리 약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좀 의문이 남는데요. 다행인 건 에릭 트럼프가 XRP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는데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트럼프가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 에릭 트럼프, 예, 차남이죠. 그래서 이제 에릭 트럼프가 좀 한 말이 좀 눈에 밟혀서 이제 좀 들고 와봤는데요. 네. 이제 미국의 스포츠 회사인 미디어 회사인 바스틀 스포츠의 창립자인 데이브 포트노이가 리플 대규모 매수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장일 때 200만 달러 중 100만 달러를 거의 XRP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걸 두고 에릭 트럼프가 X에서 현명한 거래다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에릭 트럼프가 이제 평소에 이제 비즈니스 분야에서 활발히 의견을 게재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이런 멘트가 좀 사뭇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뭐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과 사우디 파트너사인 다르 글로벌은 이제 멀리구 수도인 말레 인근의 80개 빌라 규모의 리조트를 개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네. 약 3억 달러로 평가되는 이 몰디브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토큰화해서 투자자들이 개발과 연계된 디지털 지분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아, 네. 트럼프 가문과 연결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토큰화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네. 에릭 트럼프는 이 조치를 부동산 투자 혁신의 새로운 기준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토큰화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혁신이네요. 네. 예, 지난해 8월에도 에릭 트럼프는 X의 새로운 기술에 반했다, 기대해달라 한 바 있는데요. 이게 디지털 부동산이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말을 했거든요. 이것이 금융계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사람들이 깨닫고 있을지 모르겠다. 네. 우리가 그 변화를 이끌 수 있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리플이 이제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요, 에리미트 이제 기반 토큰화 플랫폼인 컨트롤 알트와 협력해서 두바이 정부가 주도하는 부동산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이제 지난 7월 보도한 겁니다. 네. 이번 협력으로 컨트롤 알트는 두바이 토지국이 이제 발행하는 토큰화된 부동산 권리를 리플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XRP 원장에 저장하고 관리를 하게 됐는데요. 네. 리플은 올해 초 두바이 그 금융서비스 청으로부터 사업 인하가를 획득한 이후 잔드은행, 마모 등과 협력하고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내 스테이블 코인 승인을 받는 등 두바이 현지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XRP 레저는 기관급 디파이와 실물자산 토큰화를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 그룹과도 협력을 하기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에릭 트럼프가 이제 리플의 그런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닿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부동산 토큰화라는 그런 단일 분야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토큰화를 돕는 그런 쪽으로 확장하고 있는 XRP다. 그래서 가격 상승에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쭈기자, 뉴스메타의 메타 차트, 알파 차트, XRP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현재 XRP 같은 경우는 네. 메타 차트 상에서도 일단은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좀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셀에 대한 시그널이 사실 이틀 전에 떴는데 아직까지도 매수에 대한 시그널로 전환이 안 된 상황이고요. 네. 셀 시그널 이후에 일단 등락을 오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마지막 셀 시그널 이후에 아직 매수에 대한 기회는 보여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알파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은 제일 최근에 이제 바이에 대한 시그널이 떠줘서 그 이후에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요.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는 기술적인 차트 관점에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메타 차트와 알파 차트에서는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포착이 되는데요. 리플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리플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차트적인 관점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네. 일단 리플 같은 경우도 추가 하락에 대한 좀 시그널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형 삼각형 패턴이 완성이 됐다라는 가치 분석과 함께 만약 2달러 지지가 안 나오게 되면은 네. 1.5달러까지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25% 정도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32달러의 저항을 뚫어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상황상 뚫어주기보다는 아마 2달러까지의 가격 하락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2.32달러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서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XRP 현물 ETF를 신청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들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오는 20일에 또 한 곳 새로 출시가 되거든요. 네. 오늘 이제 뉴욕 시간 기준으로 반영이 될 텐데 만약 그런 ETF 쪽에서의 거래량이 현물 가격을 조금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XRP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윤주 기자, 강승혁 기자가 준비해온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댓글이나 채팅으로 잘 챙겨보고 있다, 뭐 도움이 많이 된다,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신 웰컴이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매우 많이 힘이 나는데요. 응원 남겨주신 만큼 더 알짜배기 소식만 가득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